네, 이번에 이제 2부입니다. 최혜기 1 교수님 모시고 이번에는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에서는 뭐 주식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년 이제 국방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뭐 군대에서 ROTC로 군 생활을 해가지고 예산을 뭐 직접 집행하고 뭐 이제 사용하고 뭐 이제 그러긴 해봤습니다만. 뭐 잘 지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헛돈 나간다는 생각도 사실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제가 쓰는 조그만 자금들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력 향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좀 상당히 사실 많아요. 결국은 새는 돈이 많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방 산업 또는 국방의 좀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자칫 일반 시각에서 봤을 땐 비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그 국방 산업이나 국방의 그 조달 영역에서 보자면 약간 어떤 좀 스페시픽한 특수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어떤 일반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그런 좀 어떤 지적이나 우려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방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일반에게 다 공개를 하기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사실 어떤 부정부패나 비리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국방의 스캔들, 그래서 극심한 방산에 결국 뭐 방산 비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홍역을 앓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시스템적으로 국방의 획득 조달 체계를 많이 투명화했고 지금은 이제 효율성을 좀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뭐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례로 뭐 얼핏 드는 게 뭐 군 USB 같은 거, 보안 USB 같은 거. 이제 그 USB를 그냥 사재 사다가 이제 그 인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USB 하나가 100만 원짜리 비상식적인 군 조달 사례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가 사실 아무리 군대라는 특수성을 생각을 하더라도 일반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올해 우리나라 정부 세출 예산이 이제 673조인데 이 중에 한 10%에 해당하는 10분의 1을 국방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60조 이상. 그래서 뭐 61.2조 원인데 이제 GDP 대비로는 한 2.3% 내외. 근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무기 체계 또는 방위 산업이 좀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단기간 단년도 사업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또 획득 사업이 또 추진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에서는 조금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이제 밀스펙이라고 해서 밀리터리 스펙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품과 군에서 군대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그 재원이나 성능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100만 원짜리 USB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그 USB 원가 검증을 제가 해봤는데 그때 당시 제가 방위사업청이라는 곳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원가 부서에서 제가 근무를 해서 제가 좀 잘 아는데 당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98만 원이었습니다. 원가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 8만 원, 9만 원이면 살 수 있는 USB를 왜 98만 원까지 폭리를 취해서 이걸 구매를 하느냐 했는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는 밀스펙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도한 밀스펙. 그러니까 사실 뭐 영하 100도씨 이하 또는 영상 뭐 우리가 뭐 사하라 사막이나 시베리아 이런 데에서만 전투를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뭐 소총탄이나 이런 피탄에도 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견고하고 내구성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결국은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R&D에 결국은 그런 어떤 밀스펙의 리콰이어먼트가 높아질수록 결국은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제 엔드 유저인 최종 사용자 군이 요구하는 요구도 그러니까 리콰이어먼트가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금액이 천정부지 계속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특수한 어떤 밀스펙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도한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면에서는 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좀 비리나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좀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다 보니까 뭐 국민들께 이제 당시 호된 뭐 질책과 그리고 오죽하면 그러한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이적죄로 좀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런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었냐? 사실 전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조차도 가령 1970년대 미국도 극심한 국방의 스캔들을 겪게 되는데 당시 이제 레건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이제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면 미 해군 함정에 시중에서 10,000원짜리 쓰레기통이 100만 원에 납품돼요. 네,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실제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결국은 그러한 미국조차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한 국방의 어떤 부정부패나 어떤 부작용, 비리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단순하게 사실 지금 미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국방 획득이나 국방 조달에 어떤 부정이나 부패를 벌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다시는 국방 조달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막아놨는데 사실은 뭐 두 가지죠. 이러한 어떤 뭐 사전적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사후적 제재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후적 제재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그냥 근시안적인 단편적인 그런 해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간에 걸친 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국은 관련 어떤 정책이나 제도들을 롱텀, 장기간 동안의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방의 사업에서의 그런 비리나 그런 스캔들들을 이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이제 USB 하나 100만 원짜리 이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근특성에서는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 방산 비리 관련해서 뭐 이런 방산 비리나 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밌는 사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방산 비리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산 비리라는 게 결국은 방위산업 비리를 일컫는데 사실 이 방산 비리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은 아닌데 그쵸. 방산 비리라는 용어를 쓰면 방위산업이 마치 비리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방산 비리라는 용어부터를 좀 우리가 순화해서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방 사업에 이런 어떤 국방 사업의 획득이나 조달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비리는 우리가 이제 국방 비리라든가 또는 뭐 군수 비리라는 용어로 쓰고 사실 방위산업 비리라고 하는 방산 비리라는 용어를 이건 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 방위산업 자체가 비리산업이라는 그런 오명을 씌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들여다보면 개인적 일탈에 의한 개인의 일탈에 결국은 그런 비리들이 대부분이었지 방위산업에서 벌어지는 어떤 구조적 그런 비리보다는 개인의 일탈에 의한 개인적 비리였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그 사실은 조금 약간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대표적인 뭐 방산 비리 사례를 우리 일반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여쭤보면 아마 100만 원짜리 USB뿐만 아니라 뚫리는 방탄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네요. 그게 이제 그 사격장에서 그 우리 군이 착용하는 방탄복에 그 AK-47 소총탄에 그 철갑탄을 놓고 바로 앞에서 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뚫리면 비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뚫렸으니까 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조차도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방탄복에 AK-47 소총에 철갑탄을 놓고 앞에서 쏘면 뚫리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철갑탄이라는 게 따로 있나 보죠? 그렇죠. 동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관통력을 산쌍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통력을 높인 철갑탄이라고 해서 특수 목적탄을 개발해서 사용도 합니다. 근데 이 그걸 일종의 그러니까 군 출신이시니까 아실 텐데 우리가 택티스 또는 택티컬이라고 하는데 전술적으로 신속한 기동이나 어떤 빠른 전술적 행동을 위해서는 뭐 방탄 헬멧이나 방탄복이 이게 경량화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면 전술적 행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전투 헬멧도 1.5kg이 넘어가는 순간 다 이 경추의 압박으로 다 목 디스크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체 공학적으로 그다음에 전술적 그런 측면에서 정교하게 그걸 설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갑탄을 놓고 AK-47 소총으로 방탄복을 쏘면 안 뚫리는 방탄복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결국은 총알이 뚫리는 방탄복? 이런 비리가 어딨냐 하고 굉장히 좀 분노하시고 또 그때 당시 또 굉장히 또 화두가 됐던 그 그렇군요. 사건인데 좀 오해야 진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국방의 특수성 네. 그러니까 특수한 그런 국방의 그런 부분들이 좀 일반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네. 접근했을 때 그게 자칫 비리로 읽혀지거나 비리로 또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철갑탄 사실 우리가 5.56mm 보통탄 쓰지 바로 앞에 쓰지는 않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밀스펙의 과도한 요구, 그러니까 밀리터리 스펙, 이거 우리 자꾸 USB 얘기를 하는데 밀리터리 스펙의 과도한 요구가 전략을 우리 떨어뜨린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은 이제 엔드 유저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군을 예로 들면 공군 조종사분들은 항상 단발 엔진은 안 되고 쌍발 엔진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도입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한반도 전구,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나 이 좀 에어리어를 보면 굳이 쌍발 엔진을 우리가 뭐 저기 알래스카까지 넘어가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과도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어떤 유사시 그런 어떤 전시 상황이 되고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적과 교전하는데 우리 아군의 생존성을 높이고 적을 효과적으로 또는 압도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고성능의 제일 좋은 성능을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너무 과도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런 어떤 적절한 우리 적에 대한 적 위협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대응을 위한 대응 무기 체계의 수준을 적절한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기 체계 운영이나 또는 뭐 다양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나 또는 경제성 분석이나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또 검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좀 정제된 그런 ROC 그래서 이제 작전 요구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은 조금 좀 현실화하고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도한 측면이 없도록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